2009년 7월, 한여름의 끈적한 열기보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이 당국대병원 장례식장을 짓누르고 있었어.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수천 명의 어깨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고, 그들을 에워싼 경찰 버스만 해도 수십 대가 넘었지. 마치 전쟁이라도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이랄까. 관 속에 누운 남자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재벌 그룹 회장님도 아니었어. 하지만 그날 밤, 대한민국의 밤거리를 지배하던 모든 식구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지. 그는 마지막 협객이라 불린 남자였어. 사시미 칼이 춤추는 야만의 시대에 오직 맨주먹 하나로 서울의 밤을 평정했던 전설, 조일환. 그의 심장이 멈춘 순간 비로소 한국 주먹계의 낭만 시대는 완전히 셔터를 내린 거야. 이 남자가 어떻게 칼 한 자루 없이 피냄새 진동하는 정글의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내들이 그 이름 석자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어둠의 역사는 오직 살아남은 자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법이니까. 댓글에 당신이 듣고 싶은 다음 형님의 이름을 남겨주는 것도 잊지 말고. 자, 시계를 좀 많이 돌려보자고. 요즘 애들은 말이야, 건달과 양아치를 구분 못해. 돈 되면 약 팔고, 수틀리면 바로 도구부터 꺼내서 쑤셔대지. 그건 건달이 아니야. 그냥 장사치고 도살자들이지. 하지만 조일환은 달랐어. 그의 피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인 시대의 DNA가 흐르고 있었거든. 1938년 충청남도 흙먼지 날리는 시골 바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 일제강점기의 끝자락, 조선 팔도가 배고픔과 서름에 잠겨있던 시절이지. 조일환은 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진 않았어. 하지만 눈빛만큼은 맹수 새끼처럼 형형했지. 그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 바로 장군의 아들 김두한. 종로를 주름잡던 김두한이 일본 놈들 헌병대를 맨주먹으로 때려눕히고 조선 상인들을 지켜줬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 어린 조일환에게 김두한은 단순한 깡패 두목이 아니었어. 그는 일종의 종교였고 닿을 수 없는 하늘이었지. 조일환은 거울을 보며 매일같이 다짐했어. 나는 양아치가 되지 않는다. 나는 협객이 된다. 이게 조일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이 돼. 협객.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에게 주먹을 뻗는다는 그 낡아 빠진 단어 말이야. 웃기지? 주먹 세계에서 의린이 협객이니 하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건지 우린 알잖아. 하지만 조일환은 그걸 진짜로 믿었어. 그게 그를 괴물로 만든 원동력이었지. 그 10대 시절은 그야말로 실전 훈련의 연속이었어. 그는 싸움을 배운 적이 없어. 그저 본능이었지. 동네에서 좀 씹는다는 형들과 붙을 때도 그는 물러서는 법이 없었어. 맞으면 두 대를 때렸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상대의 발목을 물어뜯어뒀지. 도끼. 그래, 그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거지. 특히 조일환이 가장 잘 썼던 기술, 아니 기술이랄 것도 없지. 그의 필살기는 바로 박치기였어. 김두한의 전매 특허였던 그 박치기 말이야. 상대가 주먹을 뻗기도 전에 번개처럼 파고들어 이마로 상대의 안면을 들이받는 그 한 방.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은 전원 코드가 뽑힌 TV처럼 바닥에 널브러지곤 했어. 조일환의 박치기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어. 그건 너랑 나는 목숨 걸고 붙는 거야 라는 무언의 산전포고였지. 그 시절 충청도 바닥에서 조일환의 이름은 금세 유명해졌어. 하지만 그는
동네 골목대장 노름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의 눈은 항상 더 높은 곳, 더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지. 그는 자신의 주먹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만드는 도구가 되길 원했어. 재미있는 건 조이로안이 세력을 모으기 시작할 때 내걸었던 규칙이야. 우리 식구들은 절대로 차가운 것 손에 쥐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감이 와. 1950년대, 6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주먹계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 슬슬 주머니에서 잭나이프가 나오고 강목이 돌아다니던 시절이라고. 그런데 조이런은 맨주먹을 고집했어. 사내가 불알 두 쪽 차고 태어났으면 주먹으로 승부를 봐야지. 쇠붙이에 의지하는 순간 그건 사내 새끼가 아니다. 계집애만도 못한 놈이지. 그 밑으로 들어온 동생들은 처음엔 불만이 많았어. 남들은 연장 들고 설치는데 우리만 맨손이라니.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장사 아닙니까? 하고 말이지. 하지만 조이런은 그럴 때마다 직접 보여줬어. 연장 든 놈을 어떻게 맨손으로 접어버리는지. 상대가 깨진 병을 들고 덤벼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리를 좁혔어. 살을 좀 내어주더라도 뼈를 부러뜨리는 방식.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기어이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꽂아버리는 그 압도적인 기세. 그 야수 같은 모습에 동생들은 지려버린 거지. 공포가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이야. 그렇게 조이로안의 조직은 칼 안 쓰는 독종들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시골 바닥은 그에게 너무 좁았어. 개천에서 난 용은 결국 바다로 가야 하는 법이지. 아니, 이 경우에는 더 큰 하수구로 가야 한다고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모든 욕망과 돈, 그리고 권력이 춤추는 곳, 서울. 조이런은 1960년대 초반 드디어 짐을 쌌어.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적들을 생각하며 피가 끓었을 거야. 그는 알았거든. 서울에는 진짜 괴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이정재, 이마수 같은 거물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걸. 그가 목표로 한 곳은 명동이나 종로 같은 화려한 거리가 아니었어. 그는 더 원초적이고 더 끈적한 욕망이 흐르는 곳을 노렸지. 바로 서울의 동쪽, 청량리. 기차역 주변으로 붉은 등이 켜지고 밤이면 수많은 나방들이 모여드는 곳. 주먹과 돈과 여자가 뒤엉켜 돌아가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 조이로안은 직감했어.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서 내가 왕이 된다. 하지만 왕전은 비어있지 않았어. 이미 그곳엔 터줏대감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세금을 걷고 있었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촌놈이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었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어. 충청도 촌놈이 서울 매운맛 좀 보면 오줌 지리고 도망가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 이 촌놈이 훗날 청량리 588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게 될 줄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무식하고 또 얼마나 낭만적으로 피 비린내 났는지 말이야. 조이런이 서울역에 발을 디딘 순간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야.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깡패들의 땅 따먹기가 아니야. 이건 한 남자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시대와 맞짱 뜬 기록이지.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조이로안의 주먹은 뜨거웠어. 그리고 그 주먹이 청량리의 첫 번째 보스를 향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지. 다음 편, 서울 정벌, 붉은 등불 아래의 포효. 조이로안이 어떻게 단신으로
청량리 바닥을 피로 씻어내고 그곳에 주인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 해놓고 기다려. 이 이야기는 이제 겨우 예열을 마쳤으니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누르는 거 잊지 않았지? 형님들, 댓글로 출석 체크 부탁해. 형님들, 담배 하나 물었어? 이번 편은 좀 매울 거야. 촌놈 조일원이 서울이라는 정글에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은 이미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들의 천국이었거든. 1960년대 청량리. 그곳은 서울의 끝이자 시작이었어. 기차역을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붉은 전구가 켜지면 시작되는 밤의 비즈니스. 일명 588이라 불리던 집창촌의 태동기였지. 이곳은 법보다는 주먹이, 경찰보다는 형님의 말 한마디가 더 무거운 치외법권 지역이었어. 조일원이 처음 이곳에 짐을 풀었을 때 상황은 개판 5분 전이었어. 제대로 된 질서도 없이 여기저기서 굴러먹던 양아치들이 구역을 나눠먹고 상인들과 아가씨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었지. 보호비랍시고 돈을 뜯어가는데 정작 밖에서 진상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리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런 놈들 말이야. 조일원은 이걸 보고 딱 한마디 했어. 여긴 주인이 없다. 그가 보기에 지금 설치는 놈들은 주인이 아니라 기생충이었거든. 주인은 자기 식구, 상인, 아가씨 등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이놈들은 뜯어먹기만 하니까. 조일원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 무식했어. 도장 깨기. 가장 악질적이고 세력이 큰 놈부터 찾아갔지. 당시 청량리 역전파의 중간 보스급 되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별명이 독사였어. 사시미를 잘 다룬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지. 어느 비오는 날밤 조이라는 독사가 술을 마시고 있던 포장마차 천막을 걷어치우고 들어갔어. 혼자서. 뒤에 병풍 하나 없이 말이야. 독사네 패거리 대여섯 명이 험악하게 쳐다봤지만 조이라는 태연하게 독사 앞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어. 네가 여기서 대장이냐? 앞으로 이 바닥 관리는 내가 한다. 짐 싸서 꺼져라. 순간 정적이 흘렀지. 그리고 곧바로 폭소가 터졌어. 독사는 비웃으며 허리춤에서 그 유명한 차가운 것을 꺼내 테이블에 꽂았어. 이 시골 촌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뒤집혔고 조일원의 이마가 독사의 코뼈를 박살냈어. 그의 전매 특허 박치기가 터진 거야. 독사가 비명도 못 지르고 뒤로 넘어가는 사이 조일원은 벌떡 일어나 덤벼드는 똘마니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 좁은 포장마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 하지만 칼부림은 없었어. 조일원은 상대가 칼을 뽑을 틈도 주지 않고 주먹으로 턱을 돌리고 발로 명치를 까서 숨통을 끊어놨거든. 5분도 안 돼서 바닥엔 신음소리만 가득했어. 조일원은 피 묻은 손을 툭툭 탈며 쓰러진 독사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어. 형이 말했다. 칼 쓰지 말라고. 칼 쓰면 새끼면 양아치라고. 이 사건 하나로 청량리 바닥은 발칵 뒤집혔어. 미친놈이 나타났다. 주먹이 돌덩이 같다는 소문이 쫙 퍼졌지. 기존 세력들은 조일원을 제거하려고 때로 덤비기도 했어. 골목길에서 기습도 하고 쪽수로 밀어붙이기도 했지. 하지만 조일원은 끈질렸어. 맞으면 더 독하게 달려들었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물어뜯었지. 마치 상처 입은 곰처럼 그는 멈추지 않았어.
결국 기존 깡패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거나 조율한 밑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어. 그렇게 청량리의 주인이 바뀐 거야. 조일환이 접수한 청량리는 확실히 달랐어. 그는 가장 먼저 규칙을 세웠어. 첫째, 민간인들에게 절대 삥 뜯지 않는다. 둘째, 우리 구역에서 약 장사는 절대 안 된다. 셋째, 식구들끼리는 절대 칼을 잡지 않는다. 그는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걷는 대신 진짜 보호를 제공했어. 진상 손님이 난동을 부리면 조일환의 아이들이 1분 안에 출동해서 정중하게 밖으로 모셨지. 물론 그 정중함의 끝은 병원 응급실이었겠지만 아가씨들도 조일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 포주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돈을 떼어 먹으면 조일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줬거든. 이때부터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 청량리 588의 밤은 화려했고 그 현금은 전부 조일환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지. 하지만 그는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빌딩을 올리는 대신 조직을 키우는 데 썼어. 배고픈 동생들 밥 먹이고 잠재워주고 사고 치면 합의금 내주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녀석들을 진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이브라고 생각했어. 내 밑에 있으면 굶지는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의 주먹 꽤나 쓴다는 놈들이 청량리로 몰려들었어. 그렇게 조일환의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청량리는 이제 반술한 집창촌이 아니었어. 그곳은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조일환의 독립왕국이었지.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 그 화려한 불빛의 그림자 속에서 조일환은 왕좌에 앉아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는 종종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여기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있기에 질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어둠의 주인이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청량리는 거대한 늪이었고 조일환은 그 늪을 지배하는 악어였어. 늪에 들어온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 거대한 악어. 하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너무 커진 왕국은 필연적으로 다른 왕국과의 전쟁을 부르는 법이지.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울의 주먹 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해. 영동의 신상사파, 그리고 호남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놈들, 특히 사시미 칼을 밥 먹듯이 쓰는 신읍 조폭들이 서울을 야금야금 잠식해오고 있었어. 그들은 낭만, 의리, 그딴 건 개나 줘버린 놈들이었지. 오직 돈과 이것만을 쫓는 진짜 깡패들의 시대가 오고 있었어. 조일환의 맨주먹 원칙이 과연 이 살벌한 칼날의 시대에도 통할 수 있었을까? 낭만 주먹과 비즈니스 조폭의 충돌,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 다음 편, 왕들의 전쟁, 칼춤추는 서울. 조일환이 당대 최고의 주먹들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싸웠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명동 사보이 호텔 사건 이후 요동치는 주먹 판도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려줄게. 형님들, 아직 구독 안 눌렀어? 이 형님이 목 아프게 썰 푸는데 좋아요 하나는 박아줘야지. 댓글로 조일환 형님에게 한마디 남겨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 푼다. 형님들 왔어?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들어. 이제부터 진짜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야.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 바닥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였어. 낭만은 점점 옅어지고 그 자리를 도끼와 탐욕이 채우기 시작했지. 당시 서울의 패권은 크게 두 갈래였어. 명동을 꽉 잡고 있던
신상사파, 그리고 호남 쪽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흥 세력들. 특히 조양은이니 김태촌이니 하는 젊은 놈들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이놈들은 선배고 나발이고 없었어. 그냥 쑤시고 보는 거야. 도구 사용이 일상화된 거지.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량리의 주인 조일환의 입장은 참 애매했어. 그는 여전히 건달은 주먹이다 라는 꼰대 같은 철학을 고수하고 있었거든. 남들은 사시미 들고 설치는데 혼자 맨손으로 맞짱 뜨겠다고 하니 이게 겉멋인지 진짜 배짱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지. 하지만 조일환은 바보가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나와바리인 청량리를 요새화하고 외부 세력과의 미묘한 줄타기를 시작했어.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전설적인 주먹들과의 회동이야. 어느 날 명동의 황제 신상사가 조일환에게 밥이나 한번 먹자고 연락을 해왔어. 장소는 당연히 명동의 고급 요정. 긴장감이 팽팽했지. 신상사파 간부들이 쫙 깔려있고 조일환은 딱 최측근 몇 명만 데리고 나타났어. 술상이 들어오고 기생들이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지만 두 거물 사이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었어. 신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지. 조동생, 요즘 청량리 물이 좋다며. 우리 애들이 그쪽으로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길 좀 터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네 구역 내놔라 이거지. 돌려서 말했지만 칼만 안 들었지. 협박이야. 조일환은 묵묵히 술잔을 비우고는 씩 웃으며 말했어. 형님, 청량리는 똥물입니다. 형님같이 귀한 분들이 오시면 그도 버리십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치울 테니 형님은 명동에서 꽃놀이나 하시죠. 거절이야. 그것도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넘보지 마라, 다친다 는 뜻이지. 신상사 눈가가 파르르 떨렸지만 결국 허허 웃고 넘겼어. 조일환의 눈빛에서 너랑 여기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광기를 봤거든. 맹수는 맹수를 알아보는 법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신상사 같은 거물급이 아니었어. 진짜 문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늑대들이었지. 호남파 녀석들이 서울 확장을 노리면서 청량리를 호시탐탐 누르기 시작한 거야. 이놈들은 예의가 없었어. 한밤중에 오토바이 타고 와서 업소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질 않나. 조일환네 동생들을 골목에서 링치하고 사라지질 않나. 일종의 간복이었지. 반응을 떠보는 거야. 조일환의 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어. 형님, 우리도 연장 찹시다. 저 새끼들은 칼 들고 설치는데 우리만 맨손으로 당할 순 없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어. 낭만 찾다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지. 하지만 조일환은 단호했어. 칼 드는 순간 우린 깡패 새끼 되는 거야. 우린 건달이다. 자존심 버리지 마라. 대신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 쪽수와 기세. 조일환은 전국에 흩어진 자신의 인맥, 일명 조일환 사단을 총동원했어. 청량리 바닥에 수백 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쫙 깔아버린 거야. 그리고 본보기로 쳐들어온 호남파 행동대장급 하나를 잡아서 아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지. 어떻게 했냐고? 창고에 가둬두고 며칠 동안 죽지 않을 만큼만 패면서 정신교육을 시킨 거야. 칼은 요리할 때나 쓰는 거다 라고 세뇌를 시킬 정도로. 그리고 그놈을 멀쩡히 살려서 돌려보냈어. 병신 만들어서 보내는 것보다 멀쩡히 걸어서 나가게 하는 게 더 무서운 법이거든. 우린 너희랑 급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지. 이 사건으로 조일환은 칼 안 쓰는 독종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굳혔어. 적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경외했지. 저 형님은 진짜다 라는 말이 돌았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파도와 같았어. 1975년 명동 사보이 호텔 사건이 터지면서 주먹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졌어. 조양은이 이끄는 신의 세력이 신상사파를 기습 공격해서 무너뜨린 거야. 9세대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 조일원은 씁쓸했어.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들이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던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 사시미가 낭만을 난도질하는 시대.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 시대에 굴복해서 칼을 잡거나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도태되거나. 여기서 조일원은 제3의 길을 선택해. 바로 정치와 손을 잡는 거야. 단순히 깡패 두목으로 남는 게 아니라 더 큰 권력의 그늘로 들어가 자신을 보호하고 세력을 확장하려는 위험한 도박이었지. 이때부터 조일원은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어. 나는 김두한 형님의 후계자다. 나도 형님처럼 나라를 위해 주먹을 쓰겠다. 웃기지 않아? 밤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제왕이 갑자기 애국을 외치다니. 하지만 이게 그의 생존 전략이자다. 망상에 가까운 꿈이었어. 그는 자신의 주먹에 대외의 명분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기 시작한 거야. 이 선택이 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을까?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신 조일원의 행보는 점점 더 광기 어린 방향으로 치닫게 돼. 다음 편, 김두한의 후예, 그리고 빗나간 애국심. 조일원이 어떻게 정치 깡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만든 호국청년연합회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어떤 끔찍한 흔적을 남겼는지 낱낱이 파헤쳐줄게. 형님들, 이쯤 되면 구독 버튼에 손가락 올라가 있어야지. 다음 편은 스케일이 다르니까 팝콘 준비하고 대기해. 댓글로 조일원 진행시켜 한번 외쳐주고. 형님들, 권력이라는 실은 말이야, 한번 입에 대면 끊을 수가 없어. 보다 더 지독한 게 권력 맛이거든. 청량리 바닥을 평정한 조일원은 이제 배가 불렀어. 돈? 넘치도록 벌었지. 주먹? 서울 바닥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소리 듣지.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묘해. 배가 부르니 이제 명예가 고픈 거야. 그냥 동네 양아치 두목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되고 싶었던 거지. 여기서 조일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망상이 시작돼. 바로 나는 김두한의 후예다. 나는 자기 최면. 물론 그가 김두한을 존경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존경을 넘어 자신이 김두한 그 자체가 되려고 했어. 그는 실제로 김두한의 유가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어. 장군의 아드님, 그 뜻을 제가 잇겠습니다. 유가족들이야 웬 덩치 큰 사내가 와서 깍듯하게 모시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그렇게 그는 반쯤 공식적으로 김두한의 후계자 타이틀을 얻어낸 거야. 이 타이틀은 조일원에게 날개를 달아줬어. 양아치가 아니라 협객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생긴 거지. 그는 이제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라 정치 결사체를 만들기 시작해. 이름도 거창해. 호국청년연합회 같은 것들 말이야. 나라가 어지럽다. 빨갱이들이 판을 친다. 우리 주먹들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80년대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였어. 거리에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연일 데모를 했지. 정권 입장에선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 그때 정권의 눈에 든 게 바로 조일원이야. 저 무식하고 힘세고 애국심 넘치는 놈들을 써먹자. 정권과 조일원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거지. 조일원은 자신이 대단한 애국지사가 된 줄 알았어.
청와대 높은 분들이 악수 한번 해주고 조 회장 자네만 믿네 한마디 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겠지. 사실은 더러운 걸레처럼 쓰고 버려질 운명인 줄도 모르고. 이때부터 조일원의 아이들은 청량리 골목이 아니라 시위 현장이나 파업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해. 복장도 바뀌었어. 화려한 꽃무늬 셔츠 대신 말끔한 정장이나 군복 비슷한 걸 맞춰 입고 머리엔 멸공 같은 띠를 둘렀지. 그들이 하는 일? 간단해. 청소야. 경찰이 진입하기 껄끄러운 곳 혹은 법적으로 건드리기 애매한 곳에 이 구국 결사대가 투입되는 거야.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수백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나라를 구하자고 외치며 농성장에 들이닥친다고 상상해봐. 그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작업이었어.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아무리 도끼가 있어도 밥 먹고 싸움만 연구한 전문 싸움꾼들을 어떻게 당해? 머리 깨지고 팔다리 부러져서 실려나가는 거지. 조일원은 이걸 폭력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불렀어. 철없는 놈들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랑의 매라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어. 충남 유관순 체육관 사건이나 각종 정당 창당, 방해 사건들. 조일원의 지시 한 번이면 전국의 어깨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서울로 집결했어. 수천 명이 까만 양복 입고 도열해 있으면 경찰서정도 와서 90도로 인사하고 갈 정도였으니까. 그 시절 조일원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어. 그는 자신을 두목이라고 부르면 화를 냈어. 청제님이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했지. 그는 사무실에 앉아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정치인들과 형님 동생하며 지냈어. 내 주먹은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는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쓴다. 멋있는 말이지. 근데 말이야, 그 국가와 민족이라는 게 결국은 독재 정권의 안위를 말하는 거였어. 그는 자신이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투사라고 믿었지만 시민들 눈에는 그저 정권의 사냥개, 정치 깡패일 뿐이었지. 이 시기 조일원의 조직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합법을 가장한 단체니까 대놓고 회원을 모집했고 전국 각지의 군소 조직들이 애국이라는 간판 아래 조일원 밑으로 헤쳐 모였지. 명동이고 강남이고 할 것 없이 조일원의 말발이 안 먹힌 곳이 없었어. 하지만 형님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롤러코스터도 꼭대기를 찍으면 내려올 일만 남은 거야. 조일원은 너무 높이 올라갔어. 그리고 너무 많이 설쳤어.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법이지. 정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급할 때는 요긴하게 써먹었지만 이제 슬슬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거대해진 깡패 조직은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이거든. 게다가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지기 시작했지. 더 이상 깡패들을 동원해 정치를 하는 구닥다리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었던 거야. 조일원은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겠지. 자신이 쌓아올린 그 거대한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거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난세의 영웅이라고 믿으며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처럼 질주했어. 1990년 10월 13일. 이 날짜 잘 기억해둬. 대한민국 조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날이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떨어진 한마디가 조일원의 제국을, 아니 대한민국 주먹계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조일원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자신이 그렇게 충성했던 국가가 자신에게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댈 줄은.
사냥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삶을 차례가 온 거지. 토사구팽 다음 편 제5부 11.3 작전 사냥개가 된 사냥꾼. 대통령의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된 무자비한 소탕 작전. 어제까지 회장님 소리 듣던 조일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배신과 밀고가 난무하는 그 지옥 같은 도주극을 생생하게 들려줄게. 형님들, 팝콘 다 먹었으면 리필해와. 이제부터는 액션 영화가 아니라 재난 영화니까. 댓글로 토사구팽 사자성어 한번 적어주고 가. 성민들, 담배 연기 좀 자욱하게 깔아볼까?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이야기야. 세상 무서울 것 없던 밤의 대통령이 어떻게 쫓기는 들깨 신세가 되는지, 그 처절한 몰락의 과정을 보여줄 거니까. 1990년 10월 13일 TV 화면 속에 노태우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어.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겠습니다. 소위 범죄와의 전쟁 선포였어. 조폭들 입장에선 청천벽력, 아니 그냥 날벼락이었지. 처음엔 다들 코웃음 쳤어. 저러다 말겠지. 선거철 되니까 쉬워하는 거지. 조일환도 그랬어. 내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얼만데 설마 나를 건드리겠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진짜였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할당량을 채우듯이 조폭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 길거리 양아치부터 거물급 보스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청소차에 태웠지. 조일환, 당연히 영순이 타기 지었어. 김두한의 후계자,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름값이 너무 컸거든. 정부 입장에선 이런 거물을 잡아넣어야 아, 정부가 진짜 일하는구나 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거 아니야. 본보기로 딱 좋은 먹잇감이었지.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경찰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어.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찾아가면 문전박대야. 조 회장, 미안하게 됐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당분간 피해 있게. 그제야 조일환은 깨달았어. 아, 내가 버려졌구나. 내가 믿었던 국가라는 게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냉혈한이었구나. 그날부터 조일환의 도피 생활이 시작됐어. 화려한 회장실을 버리고 냄새나는 여관방과 눅눅한 지하실을 전전해야 했지. 수백 명의 식구들 다 흩어졌어. 잡혀가거나 살 길 찾아 도망가거나, 아니면 경찰에 정보를 팔아넘기고 제 살 길 찾거나. 배신. 그래, 이게 제일 뼈아픈 거야. 조일환이 내 식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놈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검사실에서 조서 쓰면서 네, 회장님이 시켰습니다. 조일환이 다 주동했습니다. 하고 불어버리는 거지. 그래야 자기 형량이 줄어드니까. 의리? 낭만? 개소리였어. 수갑차고 유치장 철창 잡는 순간 인간은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거든. 조일환은 쫓기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 내가 밥 먹여주고 키워준 놈들이. 밤마다 소주를 들이키며 피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가 자랑하던 인맥, 권력, 돈, 명예,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경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어. 조일환은 마치 몰입꾼에게 쫓기는 멧돼지꼴이었지. 그는 강원도 산골짜기, 기도원, 심지어 무속인의 집에까지 숨어들었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 시카를 움켜쥐고 떨었지. 천하의 조일환이 말이야. 그렇게 몇 달을 버텼을까? 결국 운명의 날이 왔어. 어느 허름한 은신처, 첩보를 입수한 형사들이 들이닥쳤지. 문이 부서지고 수십 명의 형사들이 권총을 겨누고 들어왔어. 조일환, 꼼짝 마! 조일환은 저항하지 않았어. 아니, 저항할 힘도 없었지. 덥수룩한 수염, 쾌행한 눈, 낡은 점퍼 차림. 전설적인 주먹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했어. 그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 철컥.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여왔지. 그가 평생 그토록 경멸했던 차가운 것. 하지만 이번엔 칼이 아니라 수갑이었어. 그가 경찰서로 압송되는 장면은 뉴스에 대서특필됐어.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퍼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 조 회장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범죄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일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노려봤지. 나는 깡패가 아니다. 나는 협객이다. 나는 나라를 사랑했다. 그의 외침은 공허했어. 사람들은 그저 미친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비웃을 뿐이었지. 이미 세상은 그를 사회악, 인간 쓰레기로 낙인 찍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조일환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어. 그가 들어간 곳은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큰 학교. 이제 그는 회장님이 아니라 수임번호 처부로 불리게 된 거야. 하지만 형님들, 감옥에 갇혔다고 끝이 아니야. 진짜 지옥은 벽 안쪽에 있었어. 바깥 세상보다 더 살벌하고 더 원초적인 약육강식의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 조일환을 괴롭게 한 건 감옥 안에서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 그가 믿었던 주먹의 낭만이 완전히 멸종해버린 세상. 돈이면 형님도 팔아먹고 약에 취해 부모도 못 알아보는 괴물들의 세상이 오고 있었지. 다음 편 제6부 철창 속의 호랑이, 변해버린 정글. 감옥 안에서도 보스의 품격을 지키려 했던 조일환.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늙고 병든 몸, 그리고 NG 조폭들의 비웃음이었어. 틀딱은 빠지시죠? 이 말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아프게 박히는 그 서러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형님들, 구독 아직도 안 눌렀어? 이 형님 썰 푸는 맛이 안 나잖아. 댓글로 조일환 힘내라 응원 한 번씩 해주라. 그래야 감빵썰도 신나게 풀지. 형님들, 큰 학교 밥 먹어본 적 있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마.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야. 바깥 세상은 KTX 타고 달리는데 담벼락 안쪽은 달구지 타고 가는 기분이거든. 1990년대 초반, 밤의 대통령 조일환이 수임번호를 가슴에 달고 독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전설이 끝났다고 했어. 하지만 호랑이는 갇혀 있어도 호랑이야. 쥐새끼들이 찍찍거린다고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나? 교도소 안에서도 조일환의 위험은 대단했어. 그가 복도를 지나가면 살인 강도로 들어온 흉악범들도 벽에 딱 붙어서 고개를 숙였어. 교도관들조차 그를 죄수가 아니라 어르신 모시듯 했지. 회장님,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하면서 담배 한 갭이 슬쩍 찔러주고 말이야. 방장? 조일환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원래 방장은 알아서 아랫목 내주고 화장실 청소 당번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게 그 바닥에 보이지 않는 룰이었지.
조이루아는 감방 안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제왕처럼 군림했어. 썩어도 준치라고 그가 가진 이름값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거든. 하지만 형님들, 진짜 비극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야. 정신이 무너진 거지. 조이루안을 가장 괴롭게 만든 건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꼬라지였어.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감방물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주먹 좀 쓰다 들어온 놈들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잡범들이 설치기 시작한 거야. 특히 조이루안이 제일 경멸하는 부류들, 바로 약장수들이야. 하얀 가루나 얼음치 팔다가 들어온 놈들, 혹은 유흥업소 아가씨들 등쳐먹고 사기쳐서 들어온 놈들, 소위 양아치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어. 이놈들은 가오가 없어. 의리? 그게 뭐임? 먹는 거임? 이런 식이야. 어느 날 조이루안이 운동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 야, 이번에 들어온 물건이 기가 막혀. 한 번만 들이키면 뽕 간다니까? 나가면 그거 팔아서 벤치 하나 뽑아야지. 조이루안의 미간이 찌푸려졌어. 그는 평생 하얀 것은 손도 안 댔고 자기 구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거든. 그건 사람 영혼을 파먹는 악마의 가루라고 생각했으니까. 참다 못한 조이루안이 헛기침을 하며 한마디 던졌어. 어이 젊은 친구들, 사내 새끼가 부끄럽지도 않나? 독극물 팔아서 번 돈으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순간 정적.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형님 했을 거야. 근데 이놈들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 지들끼리 눈을 마주치더니 피식 웃는 거야. 아이고 할아버지, 요새 누가 주먹으로 돈 뽑니까? 시대가 어느 땐데 꼰대 같은 소리를 하세요. 돈이 장땡이지. 와, 형님들, 내가 다 혈압이 오르네. 조이루안은 충격을 받았어. 단순히 무시당해서가 아니야. 세상이 자신이 알던 그 주먹의 세계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거든. 이제 주먹은 낭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비열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야. 선배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조직의 규율도 없는 오직 탐욕만 남은 악의 지옥. 조이루안은 쓸쓸히 돌아섰어. 화를 낼 가치도 없다고 느꼈겠지. 아니,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몰라. 자신이 더 이상 이 정글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갔어. 조이루안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철 같았던 근육도 흐물흐물해졌지. 젊은 시절 술을 물처럼 마셔댄 탓에 간도 썩어가고 있었어.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바깥 세상 소식은 더 우울했지. 김태촌이니 조양은이니 하는 후배들도 줄줄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고, 옛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치킨집을 하니 택시 운전을 하니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는 이야기들. 화려한 날은 갔다는 노랫말처럼 그들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어. 그리고 드디어 출소의 날이 밝았어.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지. 영화에서 보면 알지? 두목이 나오면 깍두기 수십 명이 까만 세단 대기시켜놓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며 90도로 인사박는 거. 근데 현실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어. 가을바람만 횡하니 불고 낙엽만 뒹굴었지. 저 멀리서 늙은 아내와 몇몇 충성스러운 옛 부하들, 다 늙어서 머리 벗겨진 동생들 몇 명만이 두부 한 모 들고 서 있었을 뿐이야. 조이루안은 그 초라한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꿈이었구나. 그 화려했던 청량리의 밤도 호국 청년단의 깃발도 다 한바탕 꿈이었어. 그는 두부를 한 입 베어 물고 씁쓸하게 웃었어. 등 뒤로 닫히는 철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에 셔터를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겠지. 세상은 너무나 변해 있었어. 서울 거리는 빌딩 숲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인지 뭔지를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어. 밤거리에 네온 사인은 여전했지만 그 속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지. 이제 그곳은 기업형 조폭들, 양복 입은 사기꾼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본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이었어. 조일화는 낯선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어. 갈 곳이 없구나. 평생을 바쳐 지켰던 나와바리도, 목숨 걸고 지켰던 신념도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박물관의 유물처럼 되어버린 거야. 늙은 사자는 이제 이빨 빠진 입으로 무엇을 씹어야 할까? 하지만 형님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슬픈 다큐멘터리지. 조일화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아니 자신을 버린 이 시대를 향해 마지막 속죄의 펀치를 날리기로 결심해. 그게 주먹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게 충격적이지만 말이야. 다음 편 제7부 피 묻은 손을 씻고 십자가를 들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먹이 목사가 되었다? 이게 말이 돼? 다들 쇼하는 거다, 위장전입이다 라고 욕했지만 조일화는 진심이었어. 그가 왜 갑자기 회개하고 성경책을 들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들려줄게. 형님들, 오늘 이야기는 좀 짠했지? 인생 무상이라는 게 딱 이런 거야. 그래도 끝까지 의리 지키고 다음 편 기다려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형님한테 소주 한 잔 사주는 거랑 같은 거 알지? 댓글로 인생 무상, 사자성어 한번 받고 가자. 형님들,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칼? 총? 아니야.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야. 평생을 피냄새 맡으며 살아온 맹수가 하루아침에 풀 뜯어먹는 양이 들겠다? 이건 거의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고통이지. 감옥에서 나온 조일화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어.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너덜너덜했지. 밤마다 악몽을 꿨어. 자신이 두들겨 팼던 놈들, 피 흘리며 쓰러지던 얼굴들이 꿈속에서 그를 노려봤겠지. 조 회장, 잘 지내나? 하면서 말이야. 술로도 담배로도 그 공포를 잊을 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는 십자가를 마주하게 돼. 뭐 거창한 계시를 받은 건 아니야.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문턱을 넘은 거지. 근데 거기서 조일화는 난생 처음으로 엉엉 울었어.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더러운 손을 씻을 수 있습니까? 평생 남자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다 라고 가르쳤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한 거야. 그날 협객 조일화는 죽고 죄인 조일환이 태어났어. 그는 결심했어. 남은 인생은 빚 갚으며 살겠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해버려. 나 목사 되겠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지. 언론은 난리가 났고 조폭 후배들은 멘붕에 빠졌어. 형님이 돌았다. 감방에서 고생하더니 맛이 갔나 보다. 아니지, 저거 다 쇼야. 신분 세탁하려고 저러는 거야.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렸어. 저런 깡패 두목을 어떻게 목사로 받아줍니까? 우리 교회 이미지 망칩니다. 하지만 조일화는 묵묵부답이었어. 그는 신학대학에 들어갔어. 그 나이에 그 머리로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하는 꼬부랑 글씨를 공부하는 게 쉬웠겠어? 밤새 코피 쏟아가며 공부했어. 주먹 쓰는 것보다
펜 굴리는 게 100배는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진짜로 변했어. 과거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형님, 다시 한번 일어서시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돈뭉치를 내밀어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가라. 그 돈은 피 묻은 돈이다. 나는 이제 하늘의 조직원이다. 와, 멘트 하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하늘의 조직원이라니. 조일화는 전국을 돌며 간증 집회를 다녔어.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교도소, 소년원, 노숙자 쉼터 같은 밑바닥을 주로 찾아다녔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으려는 혈기왕성한 양아치들에게 그는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며 외쳤어. 나를 봐라. 천하의 조일환이가 지금 무슨 꼴이냐. 주먹은 결국 허무하다. 폼 잡지 마라. 그 끝은 감옥 아니면 지옥이다. 그의 설교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 책으로 배운 설교가 아니라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리얼 스토리였으니까. 실제로 그의 말을 듣고 조직을 탈퇴하거나 마음을 고쳐먹은 깡패들도 꽤 있었다고 해. 그는 또 사회학 추방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시민운동에도 앞장섰어.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봤지. 저러다 또 사고치겠지. 하지만 조일화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았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오직 기도와 봉사로만 살았지. 이게 쉬운 일 같아? 형님들,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작심삼일인데 평생의 습관과 본성을 거스르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야. 어쩌면 그는 주먹으로 세상을 평정했을 때보다 십자가를 들고 자신을 이겨냈을 때가 더 위대했는지도 몰라. 그의 말년은 청빈했어.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다고 해. 가끔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 그때는 그게 정의인 줄 알았지.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진짜 용기는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펴는 거더구만. 조일환의 이 파격적인 변신은 한국 주먹사의 길이 남을 미스터리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어. 낭만 주먹의 마지막 생존자가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회개의 길을 걸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협객의 최후가 아닐까? 하지만 형님들, 인간의 육체는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야. 젊은 시절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에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간암, 침묵의 살인자가 조일환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이제 마지막 장이야. 2009년 여름, 그 뜨거웠던 삶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었는지, 그리고 그의 장례식장이 왜 그토록 거대한 어둠의 동창회가 되었는지 들려줄게. 다음 편 제8부 석양 속으로 사라진 마지막 협객. 조일환이 눈을 감는 순간,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의 주먹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를 배웅했던 그 전설적인 하루. 눈물 닦을 휴지 준비하고 기다려. 형님들, 구독은 의리다. 좋아요는 사양이고 댓글로 조일환 수고했다 한마디씩 남겨주면 형님도 힘내서 마지막까지 달린다. 형님들, 이제 잔을 비울 때가 왔어. 길고 길었던 조일환의 인생 드라마,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자고. 2009년 여름, 대한민국은 유독 더웠어. 하지만 천안의 한 병원 병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 왕년의 밤의 대통령, 협객 조일환이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 간암 말기. 술을 물처럼 마시고 스트레스를 주먹으로 풀었던 그 대가가 결국 청구서로 날아온 거야. 병실 풍경은 묘했어. 한쪽에는 성경책을 든 목사님과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복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서성거렸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 이게 바로 조일환의 인생 그 자체였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어. 흐릿해져가는 눈으로 곁을 지키던 가족과 제자들을 둘러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 유언이었지. 야, 이놈들아, 잘 들어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목소리엔 여전히 힘이 실려 있었어. 주먹 쓰지 마라. 그건 마약 같은 거야. 잠깐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너를 파멸시킨다. 나를 봐라.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 남은 건 병든 몸뚱어리 하나뿐 아니냐.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 여보, 미안하오. 다음 생에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으로 만나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2009년 7월 13일, 조일환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어. 향년 72세. 파란만장했던, 아니 미친 듯이 질주했던 한 남자의 심장이 멈춘 거야. 대한민국 주먹계는 발칵 뒤집혔어. 당국대병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검은 물결로 뒤덮였지. 우리가 일부에서 봤던 그 장면 기억나? 전국의 네로라 하는 조직 보스들이 다 모였어. 칠성파, 양은이파, 범서방파. 평소 같으면 서로 칼부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앙숙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이었어. 큰형님 가시는 길 예우를 갖추자는 거였지. 화합만 수백 개가 늘어섰고 조문객만 3,000명이 넘었어. 경찰은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하고 형사들을 깔아놨지. 장례식장 입구부터 살벌한 검문 검색이 벌어졌어. 어이, 거기 양복, 소지품 검사 좀 합시다. 아이씨, 형사님, 조문하러 왔는데 왜 이럽니까? 시끄러. 연장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긴장감이 팽팽했지만 다행히 사고는 없었어. 조일환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이 그들을 짓눌렀으니까. 그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 형님, 편히 쉬십시오. 형님 같은 협객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절규는 단순히 선배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어. 그것은 낭만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이었지. 이제 주먹으로 의리를 논하고 명분으로 싸움을 하던 시대는 조일환과 함께 관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남은 건 뭐냐고. 비즈니스. 오직 돈. 주식 조작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보이스 피싱하는 양아치 기업형 조폭들의 시대. 낭만은 죽고 자본만이 남은 차가운 정글. 조일환이 떠난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만 남았어.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협객이라고 불렀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는 실패한 영웅이었을지도 몰라. 깡패가 애국자가 될 수는 없었고 주먹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형님들, 그래도 우리가 조일환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그가 보여줬던 그 무모한 낭만 때문 아닐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그 뜨거움. 비록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지라도 그 치열함만큼은 진짜였으니까. 자, 이제 이야기 끝낼 시간이야. 조일환 형님, 하늘나라에서는 주먹 말고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서 김두한 형님이랑 소주나 한잔 하시죠. 거기선 싸울 일 없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때? 가슴이 좀 뜨거워졌어? 아니면 씁쓸해?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확실하게 박아줘. 다음 시간에는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하고 더 충격적인 인물을 데려올 거야. 누구냐고? 힌트 하나 줄게. 칼잡이의 신화. 하지만 결국 칼로 망한 남자. 감이 오나? 궁금하면 댓글로 다음 타자 예상해봐. 지금까지 어둠의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였어. 형님들,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뜨겁게 살아. 안녕.